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에서는 신고전적 성장 이론의 현실 세계에 대한 함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내생적 성장 이론입니다. 소로우 모형이 가지는 약점의 하나는 균제 상태에서 국가 간 소득 격차가 저촉률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커브 다그라스 생산함수를 가정해 균제 상태에서 노동 효율 단위당 산출량을 구하고 다시 저촉률에 대해 미분하면 저촉률의 퍼센테이지 증가에 따른 소득 수준의 퍼센테이지 증가의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GDP 대비 자본소득 비중이 3분의 1임을 고려하면 식의 계수값은 2분의 1이 됩니다. 즉 저촉률이 1% 증가 시 소득은 0.5%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 예측은 현실과 괴리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국가 간 저촉률 격차보다 소득의 격차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약점으로서 기술 진보가 외생적이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후속 연구는 이와 같은 소로우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저촉률과 소득 변동의 관계식으로 돌아가 만약 알파 값이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라면 식의 계수값은 2분의 1이 아닌 2가 됩니다. 즉 저촉률 격차보다 소득의 격차가 더 큰 현실과 보다 부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자본소득 비중이 3분의 1로 안정적인데 왜 자본소득 비중이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으로서 국민소득 개정에 따른 자본소득의 계산에 포함되는 자본에 비해 실제 자본의 범주는 훨씬 크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자본의 개념을 광의로 해석하면 물적 자본만이 아닌 지식 자본이나 인적 자본도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자본의 개념을 광의로 해석하면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민소득 개정상의 자본소득보다 훨씬 크게 됩니다. 이메일 서비스와 같이 지식 자본이 시장을 통하지 않고 생산 요소로 투입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자본의 새로운 개념은 신고전적 생산함수를 수정함으로써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지식 자본은 사적 재화와 달리 비경합적이나 사적 재화와 마찬가지로 배제 가능성의 속성을 가집니다. 지적 재산권은 좋은 예입니다. 한편 에로우는 지식 축적이 연구 개발 활동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부산물로서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경합성을 지식자본의 보다 중요한 속성으로 본 것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실리콘밸리와 같은 산업 지적지가 중요한 것은 중요한 정보를 세미나, 식사, 티타임 등 다양한 형태의 접촉 과정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축적이 생산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면 개별 기업 생산함수의 총요소 생산성이 경제 전체의 자본량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생산함수로부터 경제 전체의 생산함수가 마지막 식으로 표시될 때 비록 국민개정상 자본소득의 비중은 알파에 불과하나 자본의 외부 경제성까지 고려하면 자본으로부터의 사회적 이득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내생적 성장 이론 가운데 AK 모형은 지식자본의 외부 효과가 매우 커 알파 플러스 베타가 1과 같을 때 생산함수가 y equals ak의 형태를 취하는 데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때 노동은 더 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며 자본의 한계 생산력은 일정하게 돼 생산함수는 신고전적 생산함수의 속성을 잃어버립니다. 운동법칙의 식으로부터 성장의 결정 요인, 수렴 등 신고전적 성장 이론의 중요한 성질은 성립하지 않은 것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술 진보가 연구개발에 투입된 인력에 의존하는 R&D 모형은 이 부문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제조업 부문과 R&D 부문의 생산함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성장 모형은 AK 모형과 소로우 모형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K뿐 아니라 A도 넓은 의미에서 자본으로 본다면 K와 A가 같은 비율로 증가할 때 AK 모형과 같이 제조업의 산출량도 같은 비율로 증가합니다. 자본의 한계 생산력이 체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연구개발 인력의 비중인 G를 고정하면 기술 진보가 외생적인 소로 모형과 같습니다. 소비 함수와 인구 증가율의 가정은 같습니다. 이때 노동 효율 단위당 생산 함수와 운동 법칙 의식 모두 소로 모형과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G가 내생 변수라는 것이 다릅니다. 균제 상태의 노동 효율 단위로 표시한 소득으로부터 1인당 소득 수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구개발 인력의 비중 G를 높일 때 기술 진보 증가율이 상승해 새로운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소득 수준은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초기 제조업의 생산은 감소합니다. 제조업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균제 상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 생산물 A가 증가해 줄어든 인력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그림에서 균제 상태가 A에서 B로 이동하는데 소득 수준이 낮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노동 효율 단위로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